네,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에서는 대량의 마약 유입 사건이 벌어졌지만 어디서 흘러든 건지 누구 소행인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 제1시장 사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톤 트럭이 시장 안으로 돌진해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이 시장 초입에 서 있던 트럭이 천천히 후진하던 중에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급발진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고이고요. 대형 교통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톤 트럭이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이고 현재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상자도 다수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럭이 한 100m를 주행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100m 가까이 굉장히 급발진을 하다가 인근 점포를 받아들이고 이제 멈췄던 사건인데요. 일단 주변 목격에 따르면 거의 로켓 발사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가속해서 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주변에 있었던 상인들과 고객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돌진한 그 거리도 150m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떤 거리를 지금 날아가듯이 주행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전자는 지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브레이크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원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밝혀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시청역 역주행 사건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장과 검증과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제동 장치에 대한 결함이 없었는데 제동 장치가 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다른 차량의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았는가, 차량에 결함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국가수의 EDR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급발진의 이상 신호가 있었는가 아니면 운전 부주의인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육안상으로는 CCTV 상에서 제동 장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스키드 마크도 찍혀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 미숙 또는 이렇게 브레이크나 페달 오조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고 반면에 급발진으로 보이는 통상적인 어떤 내용들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고의 원인은 정밀 감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증가 추세인데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로 국가수에 감정 의뢰된 교통사고 건수가 모두 400여 건인데 이 중에 85%가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결이 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효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시행령을 개정한 것인데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해서 페달을 혼동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기본적인 설정은 장애물이 1m, 1.5m 있는 상황에서 급가속 페달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출력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그 페달을 꽉 누른다고 하더라도 급속하게 튀어가는 걸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무화된다고 한다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9년부터의 신차 모두에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차도 의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기술적이나 또는 자동차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급가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그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 운전자 입장에서도 혼동되지 않도록 특히 사고가 발생해서 원인과 둘러싸서 분쟁이 좀 줄 수 있도록 네. 뭐 내부 블랙박스를 강화하던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운전자 현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우선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고 치사 혐의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로 이런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보이진 않고 운전상의 과실과 부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현재로서는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이하로 이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2명 이상 사망한 사건에서 이렇게 양형이 주어지는 것이 타당하냐 목소리는 시청역 사건 이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이 시청역 사건도 1심에서 다소 항소심에서 감형돼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 사건 역시 과실이 인정이 되고 페달 5조작 사건이라고 규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형 몇 년이 나올 정도로 중대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벌 수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60대라는 점에서 고령자 운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능력에 따라서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60대라고 하면 고령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젊은 나이긴 하지만 네. 60대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질병에 의해서 운전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운전 능력이라든가 그 당시에 운동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조건부 면허를 한다거나 또는 자진 면허 반납을 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갖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면허를 유지하지 않도록 그 유인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딱 일률적으로 몇 세 이상 운전을 못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운전하기가 개별적인 상황에서 좀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다른 이동장치라든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제주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제주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 발견됐습니다. 2달 새 벌써 12번째로 발견된 건데 발견된 케타민은 총 31kg에 달합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인데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어린아이들도 해변가에서 놀다가 이런 마약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일상적인 공간에 저렇게 어마무시한 양의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격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관사랑으로는 마치 우롱차 포장지가 있는 것처럼 네. 그냥 일상적인 용품이 쓰레기처럼 흘러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케타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100만 명이 투입한다는 건요. 제주도민 숫자보다 많은 양입니다. 대량으로 국내에 이런 케타민이 유통됐더라면 아찔한 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경과 관계 당국에서는 800명을 투입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유통되거나 그 유입이 가능한 마약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거고요. 벌써 12번째인데 사실 지역은 한정돼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분포돼서 지금 발견되고 네.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주 바닷가에서 케타민이 발견된 뒤에 포항, 대마도 등에서도 똑같은 차 포장지 위장 페타민이 발견됐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누가 어떻게 들여온 건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경의 수사가 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야 할까요? 일단 해경에서도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유입 경로를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현재 국제 마약 수사 기관 등에도 정보 공개, 정보 공유를 요청한 상황인데 여기서도 뚜렷할 실마리를 찾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유통량을 어떤 식으로든 유통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의 조직적인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우연한 계기로
유실돼서 떠 내려온 것인지 네. 또는 이렇게 해류나 조류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 유통하려는 조직들이 우회 경로로서 해양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해류 타고 왔을 가능성을 많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유통 경로를 살펴봤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류의 방향이 제주도 북부 해안 쪽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북부 쪽에서 많이 발견되니까 이 유통 경로가 동남아시아의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딱 단정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적 그리고 수사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흘러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자 유럽발 마약 밀반입도 적발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서 신체 내부에 숨겨 공항 검색을 통과하는 수법도 발견됐는데 엉뚱한 데에서 범행의 꼬리가 잡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영무원이 우연히 태블릿을 주었고 네. 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텔레그램 대화 중에 뭐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불법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내에 많은 30만 명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총책들을 역순해서 역추적해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48명이 무더기 검거가 됐습니다. 실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마약을 인분 모양으로 소분해서 인체에 숨겨서 들어오는 수법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로 찾기가 어렵다 보니 자칫 이 태블릿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실제 30만 명이 국내에서 유통됐을 것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영국, 프랑스, 유럽 등지에서도 이렇게 밀반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국제 마약 사건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사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왔던 그룹 뉴진스 멤버 중 혜린과 혜인이 소속사로 복귀하겠다고 알렸고 이후 남은 멤버들 순차적으로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복귀 과정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전개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처분 사건에서도 패소를 했죠. 네.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 1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전속계약 유효 관련한 판결에서도 전속계약이 유지된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다른 기획사로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인 판단이 이미 나온 만큼 지금 1년 이상 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다른 대안을 뚜렷하게 찾기가 어렵고 실제로 팬들도 복귀하고를 원하는 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상당히 논의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일부 그 멤버들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 같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항소를 하느냐 항소를 하지 않느냐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가지는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빠르게 복귀하는 사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시점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측에서는 그래도 완전체로 복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뉴진스를 살리는 길이라는 또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원 복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뉴진스의 결정이 민희진 전 대표와 또 하이브의 소송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민희진 전 대표는 스스로 독립된 기획사를 이미 차렸습니다. 1심 판결이 만약에 승소됐다라고 한다면 뉴진스를 새로운 기획사에서 전속 계약을 해서 활동했을 것인데 그 길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막혀 있다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사하고 소송하는 것 중에는 본인의 어떤 유책 사유 그리고 계약 불이행 문제로 손해배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뉴진스 판결에서 이미 민희진 전 대표의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려는 여러 가지 경영권 또는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가 판단이 된 만큼 이 판결은 민희진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또 주주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과 내용과 손해배상인가 풋옵션의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하고 세밀한 법리적인 판단이 별도로 있는 사건인 만큼 별개의 소송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